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잠시 제가 가족들과 여름 휴가 기간을 보내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의 최종픽 영상 너무나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휴가 기간에 영상을 못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오랜만에 K리그, J리그, 온갖 잡리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워버리면서 리프레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분석 내용들로 보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의 경우 현재 제 예상으로는 2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변으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김해대 경남 경기가 무승부 결과가 나왔고, 부산대 화성 경기가 무승부, 부천대 전북 경기가 부천의 승리가 나오면서 이변이 속출을 했고, 울산의 단통 무승부 이변을 잡아드렸던 경기가 울산의 패배가 나왔고, 파주의 단통 무승부를 잡아드렸던 경기가 파주의 승리가 나오면서 이변이 살짝씩 어긋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주대 성남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마지막 성남의 공격 과정에서 측면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잡아 끌면서 파울 장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경기를 그냥 끝내버리면서 경기 종료 직후 이광현 골키퍼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심판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역시나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심판 판정에 있어서 참 논란을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제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부터는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력을 예상하는 수준에서 아예 벗어나는 경기 결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팅맨님,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로 이루어진 회차가 있는데 이 경기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축구 경기들은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을 분석도 해보고 최종픽 공유를 해드리고 해봤지만 진짜 전혀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전혀 딴판인 경기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이 많았고, 홈과 원정 경기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리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의미가 없는 리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분석을 해서 최종픽을 공유를 해준다면 참고는 하시되 만원 이상은 구매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메이저리그 사커들로 이루어진 회차의 경우는 2월이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구매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모두의 정신건강과 주머니 사정에 도움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5회차 구매를 하지 마시고 그 구매 금액을 아껴서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경기들의 투자를 더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께 46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서 8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 8번, 9번, 10번 경기 3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은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유튜브 최다 구독 채널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채널이고,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최종픽 영상에서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배팅맨 19들 이상 등급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빠르게 배팅맨 19들 이상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팅맨 가족 등급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빠르게 배팅맨 19들 등급으로 변경 가입을 하셔야 기존
기존과 동일하게 멤버십 최종픽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 나는 멤버십 영상이 안 보이지? 라고 하시기 전에 본인의 등급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까지 배팅맨 가족 등급이라면 배팅맨 식구들 이상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기존과 같이 멤버십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다들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시면 하이프라는 기능도 있던데 이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톤빌라. 자,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의 브라이턴은 후방 수비진의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공격진의 잠재력 높은 유망주들을 영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수비의 핵심이었던 센터백 얀폴 바네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 베테랑 스트라이커 데니 웰백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했죠. 또한 제임스 밀러, 아담 웹스터, 솔리마치 선수는 각각 은퇴와 계약 만료로 인해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만 얀폴 바네케 선수를 판매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트넘에서 센터백 부시코비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잠재력은 높지만 토트넘에서 주전급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적료가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죠. 또 다른 영입으로는 스피드와 돌파력이 굉장히 좋다는 19살 윙어와 포워드가 가능한 자동 요하나 선수를 영입을 했고 리즈에서 센터백 파스칼 스트라이크, 올림피아코스에서 풀백 코스티냐, 베네치아에서 센터백 미하엘 스보보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얀폴 베네케 선수의 공백을 부시코비치 선수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데니 웰백이 떠난 최전방 공격수의 공백은 누가 채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정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빌라는 팀의 핵심이었던 모건 로저스 선수를 매각을 하면서 막대한 이적료를 챙기면서 새로운 영입을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위스 대표팀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프라이부르크의 윙어 요한 만잠비 선수를 영입을 했고 활동량과 볼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주안 고메즈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왜 임대를 했는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스피드는 빠르지만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인 가라나초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거액의 이적료를 안겨준 모건 로저스 선수가 첼시로 떠났고 유리 틸레망스 선수는 맨유로 완전 이적, 도니엘 마린 선수는 에이스 로마로 완전 이적, 엔소 바르네치아 선수는 벤피카로 완전 이적, 에반 게상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를 떠났지만 사실 딱히 그렇게 팀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이적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아스톤빌라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브라이턴의 경우가 주전 센터백인 얀폴 바네케 선수의 이적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데니 웰백이 떠난 공백을 누가 메꿔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턴이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본머스. 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뒤를 이어서 감독 지휘봉을 잡은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는 베테랑 자원들을 정리를 하면서 클럽 레코드급 중원 보강과 젊은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기존에도 강한 스쿼드인데 더욱더 뎁스를 늘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백이었던 마누엘 아칸지 선수는 인터밀란으로, 나다나케 선수는 페네르바체, 존 스톤스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고 맨시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플레이메이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중앙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슨 선수를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수준으로 영입을 했고 공격 유망주 제레미 몽가 선수나 마티아스 데트로베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주전급으로 당장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임대나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맨체스터 시티는 사실상 핵심 영입은 엘리엇 앤더슨 선수 한 명이라고 보이고 이미 스쿼드가 홀란드, 마르무시, 빌포든, 세멘요, 제레미 도크, 셰르키, 라인데르스 등등등 거의 미친 스쿼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맨체스터 시티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팀 마르코 로즈 감독의 경우는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대량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을 보여주면서 양풀백이 높게 전진을 하고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수비 배후 공간과 측면 역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 시즌 본머스와 좀 비슷한 전술이
바로 마르코 로즈 감독의 본머스에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25년 여름에 AC 밀란에서 본머스로 한 시즌 임대됐던 알렉스 히메네스 선수는 본머스에서 좌우측 풀백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 임대 당시 완전 이적 의무 조항이 있었던 출전 경기 수 18경기를 채우면서 자동적으로 2031년까지 계약 연장이 됐는데 완전 이적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살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유출이 되면서 병신 같은 짓으로 사생활 이슈로 인해서 본머스 생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피오렌티나로 임대 이적이 확정이 됐죠. 또한 센터백이었던 마르코스 세네시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 자유계약으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 공격수인 에네스 위날 선수는 확실히 출전 기회가 적다 보니까 헤타페로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맨유에서 뛰고 있는 동생 아마드 디알로 선수와는 다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아메드 트라우레 선수가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고 윙어 루이스 시니스테라 선수가 브라질 크루네이루로 이적을 했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세니시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출신 벤피카의 센터백 안토니오 실바 선수를 영입을 했고 에바니우송 선수와 최전방에서 경쟁을 펼칠 장신 공격수 193cm의 엘체에서 스트라이커 알바로 로드리게스 선수를 영입을 했죠. 또한 측면 수비자원으로 세비야의 후안루 산체스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본머스보다는 확실히 기존에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즐비한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충분히 본머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마티아스 야이설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부터 확립한 고강도 개겐프레싱과 다이렉트 수직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후방 횡패스를 줄이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직후 3, 4회 안에서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에너지 레벨의 중심에 축구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뉴캐슬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을 거액에 매각을 한 뒤에 젊고 역동적인 유망주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전면적인 리빌딩과 세대 교체를 했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이 어떤 경기력을 뉴캐슬이 보여줄지 예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전 미드필드였던 산드로 토날리 선수가 토트넘으로 떠났고 중원 핵심이었던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가 아스날로 떠났죠. 또한 에이스 윙어인 앤서니 고든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떠났기 때문에 역대급 매각 수익을 올린 뉴캐슬이고 마티아스 야이설 감독의 강점인 젊은 선수 육성과 강한 전방 압박에 맞춰서 호펜하임에서 레프트 윙어 바주마나 뚜레, 에이스 모나코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알라지밤바, 아약스에서 중앙 미드필더 숀 스트레 등 20살 안팎의 역동적인 코어 자원들을 영입을 해서 스쿼드 평균 연령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마티아스 야이설 감독과 잘츠부르크에서 함께 했던 공격 가담이 많았던 오른쪽 풀백 벤피카의 아마르 데디시 선수 영입도 마친 것으로 보여지죠. 다만 지난 시즌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뉴캐슬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정팀 리버풀의 경우는 본머스 시절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주로 보여줬던 안도니 이라울라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와 이라울라 감독 맞춤형 기동력 중심의 리빌딩을 단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리버풀의 황금기 시절을 함께했던 모하메드 살라, 코나테, 앤드루 로버트슨 같은 리버풀 하면 생각나는 선수들이 모두 FA로 팀을 떠났고 코나테 선수의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스타드렌에서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제레미 자케 선수를 영입을 했고 후방 무게감과 수비 안정성을 위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아라우오 선수를 한 시즌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라우오 전술 특성상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써 발생하게 되는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주력과 피지컬이 뛰어난 아라우로 선수와 제레미 자케 선수가 기동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강한 전방 압박과 활동량이 좋은 스페인 특급 유망주인 오사수나의 에이스 윙어 빅토르 무뇨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하비 엘리엇 선수와 치미카스 선수는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백업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에이스 자원들과 함께 새로운 영입 자원들이
이라울라 감독 체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의 경우는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확실히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새롭게 영입된 자원들의 경우는 확실히 검증이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일단 리그를 시작해야 경기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버풀의 경우는 지난 시즌 약점으로 생각이 들었던 수비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입을 한 자원들이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캐슬이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프리미어리그 8번, 9번, 10번 경기 3경기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최종픽 영상 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최종픽 영상 전까지 추가적으로 영입과 이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